는 이상헌이고요. 건국대학교에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조금 전에 우리 김호중 소장님이 얘기를 하듯이 제가 올 여름에 대한민국의 건축은 없다라는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근데 그게 2년이 돼서 김호중 소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찾아오셨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취지의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흔쾌히 저도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이 제 책에 썼던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같이 제가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과 토론하는 그런 시간으로 아마 진행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을 쓴 이유가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그렇게 준비가 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몇 번의 이렇게 어떤 경험 통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순간적인 동기 그런 거에 의해서 사실은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책을 써서 우리 건축계의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우리 건축의 문제를 좀 정말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얘기해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 취지였기 때문에 이런 기회는 오히려 제가 이렇게 고맙게 생각해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이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아마 에이빔 연구소에도 이걸 굉장히 실험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또 하나의 실험 대상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첫 번째 그러니까 건축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한 2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들리세요 뒤에? 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한국에서 건축사로 살아간다는 거 혹은 한국에서 건축을 한다는 게 참 편하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꿈꿔왔던 건축과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건축이 받아들여지는 건축에 대한 인식의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제가 그 책에도 썼지만 저도 미국에서 오래 있다가 왔는데 건축사, 아키텍트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한국 사회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업자, 건설업자 혹은 집장사와 별로 차별이 없이 생각하고 또 어게도 건축가는 이렇게 설계를 한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설계사 아니면 제도사, 아직도 그렇게 제도사라는 용어도 쓰더라고요. 설계사라는 용어도 쓰고 하여튼 그 정도로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통 업자 취급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건축주한테 제대로 대접도 못 받죠. 행정관, 공무원한테도 제대로 대접도 못 받죠. 그래서 한국에서 건축을 하다 보면 참 좌절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마 실제로 실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마 실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럴 거고 저도 학교에 오기 전에 실무도 좀 했었고 사무실 이렇게 같이 운영도 좀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정말 빨리 벗어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도대체 왜 한국에서 건축을 한다는 건 뭐가 이렇게 좀 불편하고 앞뒤가 안 맞고 건축이 이렇게 제대로 사회적으로 인정도 못 받고 대접도 못 받고 그럴까? 왜 준공식 때는 설계한 건축가는 초대받지 못하고 건설회사 사장이 가서 테이프를 끊는 것일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부분적으로 개선하자고 하는 노력도 계속 있어요. 그런데 별로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이것은 도대체 뭔가 우리 사회에서 건축이라고 하는 어떤 실무 전문적 영역의 근본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어렴풋이 짐작을 해왔지만 이걸 좀
이 기회에 좀 더 명확히 정리해야 되겠다. 좀 전체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먼저 이제 도대체 건축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좀 정의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축. 근데 건축이 뭔데? 원래 건축이라는 게 뭔가?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건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건축을 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건축이 건축이 뭐냐고 물어보면 중구난방이죠. 그렇죠? 건축을 명확하게 건축이 뭐다라고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건축에 대해서 그냥 건축과 건설에 대한 구별도 없고, 또 건축을 하는 사람들도 건축을 정의하라 그러면 다 중구난방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건축이 뭔가를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영어가 나와서 조금 당황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건축에 대한 굉장히 고전적인 정의입니다. 이게 니콜라스 펩스너라는 역사학자가 1943년에 이제 이런 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바이시클 쉐드, 그러니까 자전거 주차장이죠. 자전거 주차장은 빌딩이고 링컨 성당은 건축이다. 그래서 링컨 성당과 자전거 주차장을 비교해서 자전거 주차장은 빌딩이고 링컨 성당은 건축이다. 이렇게 건축을 정의했어요. 그래서 건축이라는 말은 applies only to the buildings designed with a view to aesthetic appeal. 그러니까 미학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의도로 디자인된 건물만이 건축이다. 그러니까 이 펩슨의 정의에 의하면 빌딩 중에서 어떤 미학적 가치가 있는 것만이 건축이라는 것이죠. 아키텍처. 그래서 성당은 건축이고 자전거 주차장은 빌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건축과 빌딩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건축학교에서는 건축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고전적인 정의예요. 왼쪽에 보시는 게 링컨 성당이고 오른쪽에 보는 건 이제 자전거 주차장이죠. 이건 빌딩이고 건축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간단할까요? 그럼 미학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것의 기준이 뭔가요? 어떤 건 미학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어떤 건 아닌가요? 그럼 이제 도대체 미학적 감흥이라는 게 무언가에 대해서 또 정의해야 되겠죠.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오른쪽에 바이시클 쉐드는 알도로시가 디자인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건축이라고 그랬을 때 그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알도로시가 디자인한 건데. 그렇죠? 그러면 건축은 누가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까? 건축가가 설계하면 건축이고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하면 건축이고 이름 없는 건축가가 설계하면 빌딩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건축이라는 정의가. 이러한 어떤 미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것도 아니지만, 어떤 문화적 혹은 자연적 풍토 속에서 만들어져서 하나 유형화된 그런 건축들, 이런 집들, 이것도 의미를 갖는 건축입니다. 또 어떤 학자나 건축가들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은 집뿐 아니라 동물의 집, 아니면 하여튼 인간과 관련된 모든 구조물들이 건축이다 라고까지 넓게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의 개념 혹은 건축의 범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물론 펩슨의 정의가 굉장히 고전적이고 상당히 오랫동안 서양에서 건축을 정의했던 기준이기도 합니다. 예술로서의 건축,
미학적 가치를 갖는 예술적 오브제로 했어요, 건축. 그러나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nearly everything, 인간이 지은 모든 구조물들을 사실 건축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건축이냐? 아주 일반적으로 건축은 어떤 문화적 의미를 갖는 빌딩이다. 그것이 꼭 미학적인 의도 혹은 미학적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않더라도 그것이 어떤 문화적인 의미 혹은 제스처, 의도를 가지면 그게 건축이다. 그래서 익명적으로 생산하는 어떤 지방의 어떤 토속 건축,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왼쪽은 파르테논 신전이니까 이건 당연히 건축이죠. 그렇죠? 이거는 신을 모시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건물입니다. 당연히 건축이지만 오른쪽에 여러분이 슬라이드 보는 것은 이제 디오게네스의 집인데, 디오게네스는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서 그 견유학파라 해서 굉장히 그 비난한 삶, 검소하고 아주 비난한 삶을 삶의 궁극 철학적 가치로 삼았던 그러한 철학자들의 그룹입니다. 디오게네스의 집은 그야말로 깨진 항아리지만 이것은 이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 인간과 우주와의 관계에 대한 심오한 철학을 담고 있는 그런 디오게네스의 집입니다. 그럼 이건 건축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건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디오게네스 견유학파의 아주 심오한 삶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는 집입니다. 건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은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적 의미를 갖는 건물이나 구조물을 만드는 실무이자 이론적 체계를 갖춘 학문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내용은 변할 수가 있어요. 내용은 변할 수가 있지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그 구조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어떤 지식의 체계, 어떤 상징의 체계, 이론들,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하나의 학문적 체계이자 실무의 영역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짓는 집에 관한 하나의 지식의 체계, 하나 학문화된 지식의 체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 관해서 많은 논의, 소위 우리가 담론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바로 그것이 건축입니다. 그것이 집에 관한 의미와 가치를 논하는 것이고 규범을 논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그래서 이러한 건축에 관한 최초의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로마의 그 건축가인 비트루비우스입니다. AD 1세기에 쓴 그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책은 건축이 단순하게 물리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의 그 상징적 오브제, 아름다움을 가져야 되고 또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그러한 건축에 대한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최초의 이론서는 아니고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그런 이론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이론서. 그 이전에도 건축에 관한 책들이 있었다고 짐작들은 해요. 근데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지금 여러분 슬라이드로 보는 것은 비트루비우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자신의 건축책을 이렇게 헌정하는,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그 비트루비우스가 건축을 기능 구조미 건축의 3요소다 이렇게 정의했다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능 구조뿐 아니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이상적 아름다움을 건축이 어떤 이상적 아름다움을 표상하는 오브제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감동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윤리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그런 것인가. 그렇죠? 어떤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 규범을 결정하는 데는 많은 어떤 이론적, 학문적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논하는 게 바로 학문으로서의 건축인 것이죠. 지금 그리스 신전,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이상적 아름다움을 표상하는 하나의 오브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둥, 그리스 고전 건축에서는 이제 소위 기둥, 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건축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둥의 규범, 그리고 기둥의 기원에 관한 어떤 신화적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건축의 형식적인 규범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소통되었던 것이죠. 그 의미가 하나의 가치로서. 그래서 건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 하나의 그 미적 가치를 표상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과 그래서 소통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을 결정하는 데는 어떤 많은 이론적 지식의 체계들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트루비우스가 건축가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건축론에서 건축가는 학자이고 숙련된 제도사, 수학자이어야 하며, 또 역사적 지식에 익숙하고 철학을 즐겨야 하며, 음악과 친숙하고 의학도 알아야 되고, 천문학과 이 행성의 그 운행에 관한 계산까지도 능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말 다방면에 뛰어난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건축가의 교육이, 건축가는 이러한 그 수많은 학문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가. 건축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비트루비우스가 설명한 그리스 시대 때부터 쭉 내려오던 그런 고전 건축의 전통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일원화해서 하나의 시스템, 학문적 체계로 이렇게 만든 그 시기가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그 르네상스 시기에는 르네상스 시기에 이제 그 비트루비우스가 얘기하는 건축의 전통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건축이 단순한 그런 물리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어떤 의미 체계를 갖는 하나의 그 어떤 상징, 우리의 정신을 반영하는 그런 것이다. 라는 비트루비우스 전통이 다시 이제 되살아나면서 르네상스의 건축가 이론가들이 그것을 좀 체계적인 이제 어떤 이론으로 이렇게 재구성을 해냅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축을 하나의 인문적 이론, 말하자면 휴메니스틱 디시플린으로 정립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알베르티죠. 르네상스 건축가 알베르티. 그래서 알베르티는 이제 비트루비우스의 건축론 이후에 최초로 건축에 관한 이론서를 쓴 사람입니다. 책의 이름도 똑같이 탄북손 아키텍처예요. 알베르티가 쓴 책도. 그러면 알베르티는 비트루비우스의 책을 공부를 하고 그것을 더 자기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더 발전시켜서 체계적인 인문학적 이론으로 건축을 정리합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신 게 알베르티와 알베르티가 쓴 책. 그래서 건축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알베르티가.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좀 중심적인 내용을 보면 역시 비트루비우스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죠. 집이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빌딩은 선과 물질로 구성된 하나의 몸이다. 선은 재료나 장식과 달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비례와 기하학적 구성을 이루는 요소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물리적인 구조물, 재료, 뭐 돌, 뭐 이런 걸로 만들어지지만, 또 선이라고 하는, 라인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그런 물질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읽을 수 있는 하나의 형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비례와 기하학적 구성을 이루는 요소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자연에서 얻지만, 이 선은 마음의 생산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만 이제 들어보면, 이게 알베르티가 설계한 마리아 노벨라 성당이죠. 그래서 이 파사드를 알베르티가 디자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오른쪽에 보는 이 도해 그림은 위트코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제 마리아 노벨라 성당의 파사드를 파사드를 도해학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돌이라고 하는 물질이 아니라 이것이 이루고 있는 전체 구성의 질서, 라인으로 구성된 비례와 기하학, 이건 마음의 생산물인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것을 다루는 게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거를 알베르티는 디자인, 라인먼트.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지만 우리가 그걸 나중에 이제 디자인이라는 용어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비례와 기하학으로 이루어진 어떤 마음의 생산. 그것을 다루는 게 이제 디자인이다. 건축에서 중요한 건 바로 디자인인 겁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은 우주적 질서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주적 질서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르네상스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서양에서의 오랜 고전적 관점은 뭐냐면 이 우주와 자연은 수와 기하학에 의해서 구성된 질서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신은 주로 기하학자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컴파스를 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죠. 피타고라스는 이 우주는 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수와 기하학으로 구성된 하나의 조화롭고 통일된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질서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건축은 바로 건축에서 디자인은 바로 그걸 표현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건축가는 물질을 다루는 장인이 아니라 물질을 다루는 크래프트맨, 장인이 아니라 우주적 질서의 마스터입니다. 이 우주의 질서를 표현해내는 말하자면 학자입니다. 스칼라. 그래서 건축가는 현장에서 이게 돌 깎고 뭐 벽돌 쌓고 이런 걸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디자인을 배워야 됩니다. 디자인의 원리를. 그러려면 기하학과 수학과 천문학과 그다음에 고전과 투시도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은 아틀리에서 배워야 되는 거지 현장에서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르네상스는 건축을 다른 예술, 조각이나 회화와 같은 하나의 시각 예술의 장르로 보았어요. 모두 다 우주적 질서를 표현해내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내재한 아름다움. 그건 바로 신에 의해서 부여된 질서겠죠. 그리고 그것은 기하학과 수학적 비례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조각, 미술, 건축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투시도, 기하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 그죠? 알베르티의 회화론에서 바로 건축과 회화를 그렇게 연결시킵니다. 기하학을 매개로 해서. 동일한 우주적 원리, 동일한 우주에 내재하는 아름다움의 원리, 질서를 시각적 형식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겁니다.
건축 미술 종합도 마찬가지. 그래서 건축이 이제 시각예술의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건축이 그 디자인과 그 실행, 그것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디자인과 실행 사이의 거리가 좀 멉니다. 왜냐면 규모도 크고 복잡하고 다뤄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림 같으면 화가가 자기의 생각을 그냥 그림으로 그리죠. 그렇죠? 화가가 생각만 하고 그림은 남을 시켜서 그리지 않죠. 조각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조각가도 자기의 구상을 자기가 만듭니다. 물론 현대 조각은 뭐 이렇게 규모도 크고 복잡해지니까 뭐 다른 제작자를 시켜서 만들기도 하겠지만, 근데 건축은 그 간격이 제일 멀어요. 그렇죠? 그 디자인과 실행의 간격이 굉장히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자인과 그 실현 과정, 말하자면 건설을 아예 분리하게 됩니다. 르네상스 시기에. 그래서 건축가는 크래프트맨이 아니라, 장인이 아니라, 물질을 다루는 장인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우주적, 우주적 질서의 마스터로서의 학자입니다. 스칼라, 휴머니스틱 스칼라, 인문학에 아주 정통한 그런 학자,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철학자와 지식인의 반열에 이제 건축에 올라간 겁니다. 알베르티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건축가는 목수나 조립공과 같은 육체 노동자가 아니다. 이들은 건축가의 도구이다. 건축가가 만든 디자인을 실현하는 사람이 바로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가의 도구일 뿐이에요. 건축가는 명확하고 뛰어난 재능과 방법으로 자신의 작업을 완성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참신하고 고귀한 학문에 대한 완전한 통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제 고귀한 학문, 제가 고귀한 학문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로는 이게 노블 사이언스입니다. 노블 사이언스가 뭐냐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런 거예요. 비트루비우스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학문, 지식. 사이언스라는 게 과학이 아니라 학문입니다. 여기서. 과학이 아니라 학문. 여러 가지 노블 사이언스에 대해서 완전한 통찰을 가지고 있어요. 기하학과 고전과 투시도법과 수학과 천문학과 이런 것이죠. 그죠? 노블 사이언스에 대한 완전한 통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과 건설은 분리가 되고 건축가는 디자이너가 되는 거죠. 건축가. 자기 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구로서 이제 그 장인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죠. 르네상스 시기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 디자이너로서 건축가가 디자인하고 도면을 그리면 그걸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는 그런 현대적 그 건축 실무의 방법이 르네상스 때부터 정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건축을. 건축가는 설계하죠. 그죠?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서 현장 소장이 인부들을 데리고 시공을 합니다. 그렇죠? 건축가가 제대로 됐나 봐서 이제 감리하고 그러한 그 건축의 방식, 건축의 실무 실천 방식이 르네상스 때부터 이제 정착이 되는 거죠. 건축가는 주로 이제 제도판에서 드로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제대로 됐는지 이제 감리를 하죠. 설계대로 시공이 되는지. 원래 건축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건축의 그 실무, 프랙티스는 이런 방식으로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잘 안 되니까 문제인데. 물론 이제 그 르네상스 때도 그런 디자이너로서의 건축가. 그래서 르네상스에는 그 화가 출신의 건축가들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화가 출신의 건축가들. 미켈란젤로도 화가, 라파엘 이런 사람들 다 화가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실무적인 지식이 부족했겠죠. 현장에서 건축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니까. 또 반면에 현장 장인 출신의 건축가들도 있었어요. 장인들 중에서 또 인문학적 지식을 공부하고 해서
이제 그 건축가로 성장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